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스피 3천 돌파를 눈앞에 두고 개미들은 연일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3천 고지 점령이 시간 문제라는 시각인데요. 문제는 다음입니다. 전일 미답의 경지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네, 증시를 둘러싼 낙관론과 함께 비관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증권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시장도 어제처럼 뭐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조금 숨을 고르는 거 했는데 지금 막판 들어서 다시 지금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분, 뭐 우리 신 팀장님부터 먼저 어제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최근 그러니까 연초도 연초지만 지난 한 6거래일 전부터 보시면 우리나라 크리스마스 전후에서부터는 전 세계에서 한국 시장이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S&P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둔화된 모습이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조금은 약간 의아하긴 하지만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역시 개인들이 그 기간에 한 7거래일 가까이 보니까 2조 원 가까이 샀더라고요. 7일 동안에. 네. 근데 오늘 하루에만 또 1조 원, 양시장에서는 거의 1.5조 원 가까이 샀기 때문에 개인들의 어떤 그런 파괴력, 파워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 만약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을 비롯한 동아시아 시장이 굉장히 강한가 보면 결국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지금은 가장 낮거든요. 제일 좁다. 예, 사이가. 그러니까 미국보다 중국의 장기물 10년물 기준으로는 한 2%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가장 편하게 강세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구간인데다가 그러면 이제 한국의 원화도 강해질 수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때마침 연초에 이제 1월에 12월에 수출이 나왔는데 뭐 12%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위안화의 강세라든지 한국의 경제 수출, 매출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을 더 땡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거의 3천 가까이 개인의 어떤 순매수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미국 증시 이제 새해 첫 거래일 일제히 하락했는데 우리 증시는 지금 뭐 거침없습니다. 2,970선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 속도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대로 12월 수출 데이터를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랑은 정말 좀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때 더 많이 안 좋아지고 좋을 때 더 좋아지고 이런 그 채찍 효과 일종의 이제 진폭이 굉장히 큰 그런 경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12월 달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작년 수출 그 성적표를 이렇게 까봤더니 전 세계의 교역량이 감소했던 것보다 우리나라의 교역량이 덜 감소했다라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들이 굉장히 다변화돼 있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해서 좀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먼저 회복된 게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수요가 회복된 것 중에서도 서비스업 관련된 게 회복된 게 아니고 제조업 관련된, 그러니까 내구재,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파는 TV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뭐 반도체 이런 제품들 위로 하다 보니까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제조업이 경쟁력이 강한 그런 국가들이 좀 부각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12월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아마 12월 한 달로는 뭐 거의 뭐 역대 최대가 아닐까. 네네.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 근래 굉장히 좋았고 좋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수출 단가 측면에서도 지금 3개월 연속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다. 수요를 원하는 데들이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에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주목되는 부분이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뭐 작년에 연간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섹터별로 이렇게 수익률을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순위를 이렇게 해보면요. IT 가전이라는 섹터,
그리고 화학, 그리고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IT 가전 안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은 이제 삼성 SDI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고 화학도 LG 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폭넓게 보면 사실 전기차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우리나라 순위를 다퉜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는 이제 네이버나 NC 소프트, 카카오 같은 언택트와 관련된 모멘텀 더불어서 이제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어떤 뭐 백신과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된 업종이 수익률이 좋았는데 올해 첫 스타트도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소위 말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도 그 보시면은 전기차 판매 어떤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현대차 판매에 대한 증가의 기대감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이슈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제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오닉 5라는 신차, 전기차가 다음 달에 네. 출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그 관련된 종목들로 분출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달라졌던 부분들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별로였어요. 소비는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하면서 이제 어떤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됐던 록다운 상황에서의 어떤 그 이전 지출이 있었거든요. 이전 지출에 대한 수요는 결국 언택트라든지 지금 뭐 핫해지고 있는 전기차나 아니면 내구재에서는 우리가 이제 방역 물자나 이제 어떤 IT와 관련된 제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중국은 소비가 별로였지만 생산이 괜찮았거든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라서 그런 수요들이 지금 계속 서구나 미국으로 이제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가 만든 투자 환경에서 백신으로 만든 투자 환경까지의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 이 정도의 수요가 더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가 지금 계속 우리나라 시장의 수출로 꽂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국내 시장에 좀 궁금한 게 이 동학개미들의 매수세 뭐 다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또 1조 넘게 샀다고 하는데 시장을 좋게 보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왜 계속 이렇게 팔고 있는지 물론 뭐 길게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한번 좀 들어볼게요. 매일매일 우리가 개인들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뭐 그걸 체크를 하잖아요. 네. 오늘은 개인이 샀고 기관이 샀고 그걸 한번 다 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0입니다. 0이죠. 그러니까 누가 샀으니까 판 누군가가 거예요. 팔아야 된다. 그럼 주가가 올랐든 빠지든지 무조건 그건 항상 0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 누가 더 적극성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개인이 샀는데 더 적극성을 가지고 주식을 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거고 만약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개인이 더 많이 살 수도 이거는 그건 주체에 따라서 좀 다른 누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냐. 지금은 명백하게 개인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 운동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올해 시장을 전망하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동산 비중은 많은데 주식 비중은 없으니까 또 주식 말고는 갈 데가 없잖아. 네. 이런 정도의 이제 해석입니다. 금리는 낮고 돈은 많이 풀렸는데 부동산을 그렇죠. 사기 어려우니까 주식을 근데 저는 좀 그런 다른 개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 저는 평형 상태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자, 이 개인들도 다들 서로 달라요. 위험 자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험 자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만큼 위험 자산을 좋아하니까 위험 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게 적정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를 포함해서 모든 글로벌리 굉장히 큰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니 왜 개인들은 이렇게 위험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안 가져가지? 아예 안 하는 사람도 많던데 막 네. 경마도 하고 뭐 이런 건 도박도 하고 그런 것도 좋아하던 사람들도 왜 주식은 안 할까? 이게 되게 큰 학계에서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공부를 하셨던 이제 연구를 하셨던 캠벨 교수님께서 2000년대 중반에 이런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개인들이 기관에 비해서 위험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낮았던 이유는 이게 그 귀찮아서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정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중국에 있는 어떤 논문에서 증명을 해냈는데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을 한 5억 명을 대상으로 증명을 했어요. 위험 자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쪽에 놓고요. X축에 놓고요. 위험 자산의 비중을 Y축에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위험 자산을 좋아할수록 위험 자산 비중 높게 가져가는 게. 근데 이게 두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한 그룹은 이렇게 되는데요. 예. 한 그룹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한 그룹은 뭐냐면은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데 중에서도 위험 자산 비중은 비중 안 가져가는 안 거예요. 가져간다. 어떤 그룹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잘 된 거잖아요. 그럼 이 그룹은 뭐고 이 그룹은 뭘까? 이 그룹은요. 알리페이를 포함한 핀테크의 적용률이 굉장히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룹들. 이 그룹은 안 하는 그룹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귀찮아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어주고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변화가 되니까 이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의 지금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식과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바뀌면서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다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위험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 적정한 수준에 있는 이 축 기울기가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막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지면 다 도망갈 거다. 이런 해석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적정하게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즉 다시 말하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과정이다. 그동안은 자기 몸에도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었다가 이제는 나는 이렇게 위험했는데 왜 주식을 안 했었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시대적으로 기술적으로 발전이 이런 뒷받침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 기술에도 되게 능하고 온라인에도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제 하는데 실제 뭐 우리 활동 계좌가 지금 한 3,500만 개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죠. 작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죠. 네. 거기 예탁금만 봐도 그렇고요. 이게 동의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식에 예를 들어서 우리 MTS나 정부의 접근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확률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유동성을 주입하고 어떠한 종목, 어떠한 기업이 주가를 형성할 때 한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수급을 맞추면은 좀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유동성이 이제 합쳐지다 보면 또 똑똑한 시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만으로 시장을 가는 건 아니라는 부분은 맞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이 항상 올해는 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는 다르지만 작년 한 상반기까지 어떤 얘기냐면 항상 저평가 항상 우리나라는 ROE가 낮고 밸류에이션이 PBR은 0.5배면은 뭐 이 정도면 가격이면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됐었던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국내 유동성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좀 메말랐던 자금들이 많았거든요. 외국인에 조금 좌우되고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갖고 사면은 좀 올라갔다가 외국인들 조금 뭐 매크로나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좀 팔면 또 확 빠져버리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그런 완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온 거는 중기적으로 보면은 한국 시장도 어쩌면 이머징이 아니라 선신 시장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라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지수가 그런 개미들의 힘으로 이제 3,00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1,000에서 2,000을 가고 또 2,000에서 이렇게 3,000을 가면서 소위 말하는 그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업종이라는 종목 이런 것들은 지금 확연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SK증권에서는 이제 하반기 2021년 전망을 통해서 빅스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빅스라는 의미가 두 가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빅스는 대형주, 큰 종목들이 아웃퍼폼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얘기였었고 실제로 저희가 보면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지금 계속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됩니까? 삼성전자, LG화학 뭐 등등 해가지고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제가 알기로 한 50%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BIGS 그 각각을 저희가 따서 배터리, 인터넷 그리고 그린 에너지와 관련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세미컨덕터 이렇게 한 4가지 종목 정도가 주도를 하면서 시장을 끌고 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올해 그렇게 갈 거란 얘기죠? 빅스가 올해 주도할 지금 거라는. 현재도 그렇게 대충 이제 뭐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이제 주도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가면 결국 이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LG전자가 상한가 기록했고 또 어젠가요, 그젠가요? SK이노베이션도 20% 넘는 상승세. 이게 대형주들의 두 자릿수 상승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부족했었던 게 성장에 대한 기대치였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미국은 계속 그런
페이스북이니 우리가 얘기만 하더라도 뭔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업이 있다라고 했는데 한국은 이제 뭐 약간 중간 납품이나 새롭게 프론티어 마켓을 개척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나 아니면 삼성전자나 하다못해 좀 약간 좀 이미 만들어진 시장에 점유율 싸움으로 가는 LG그룹도 새로운 어떤 성장에 뛰어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대치를 확 높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시가총액 탑10이 지금 50%가 넘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아니면 한국처럼 내수가 조금은 작은 기업들은 대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시가총액의 메가캡에 있는 기업들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더 내수 커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나 미국처럼 이런 마음은 그렇지만 좀 신산업을 키워서 자양분을 해서 메가캡으로 키워내는 그런 기업의 기회가 한국은 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경제 역동성이 뭐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금 테스트 마켓 할 만한 시장이 작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미국은 자기네 수요가 있으니까 유치 산업이든 해서 그걸 키워내면서 결국엔 글로벌 기업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스럽게도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LG전자 같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쟁 구도를 갖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체제가 어쩌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저희들은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가는 시장도 맞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소 어떤 식의 얘기를 드냐면 섹터나 어떤 성장 산업에 대해서 불을 뿜면서 가는 시장도 좋겠지만 좀 한켠 벗어나서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따박따박 아니면 서바이버가 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성장이 안 나오는 구간에서도 자기의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살아남고 배당도 주고 이런 기업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모래 팍 안 오는데 만약에 어떤 식이냐면 어. 한국도 지금 지난 5년 동안 매출액이 계속 빠지고 무역 갈등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고 배당을 계속 늘려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25년 연속 올린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 배당 왕족주, 배당 기족주 하는데 한국도 이제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배당 기족주 해서 배당 귀족주.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기가 안 좋거나 글로벌 경기가 조금 침체가 와도 자기의 매출이나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은 잘 지키면서 그래도 따박따박 이익이 나오고 배당을 주는 기업들. 그러니까 화려한 성장 속에서도 그런 기업들은 나름의 성적과 수익을 주더라고요. 네. 이게 뭐 일부 종목을 얘기 들어야면 아주 큰 기업들은 뭐 LG 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테마가 형성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쫓아가면 뭐 몇백 %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흐름을 %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 그런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마를 잘 따라가면은 근데 그게 샀다 팔았다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을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팀장님, 좋은 방법이라는 그러면 얘기죠. SK에서도 아까 믹스를 어떤 하나의 테마로 좀 제시를 했거든요. 뭐 대형주, 배터리 인터넷, 네네. 그린, 뭐 반도체 했는데 혹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어떤 그런 올해 주목될 어떤 그런 뭐 어떤 테마나 뭐 이런 게 어떻게 제시를 하십니까? 저희는 뭐 약간 좋은 기업에 집중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그러니까 기업에 쉽지 않을 집중하라. 거예요. 수익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올해. 그건 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한 연간으로 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수를 샀다 하더라도 30% 먹고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 샀으면 뭐 40% 이상 먹었겠죠. 네.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라 올해는 조금 그러니까 전체가 위기에서 벗어나면 부분이 위기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팍 코로나 위기가 팍 발생하면 재정 지출도 드러나고 금리도 낮춰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백신이 이제 조금 나오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비용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ROE가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ROE가 1%나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지금까지도 금리를 굉장히 낮춰주기 때문에 그냥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하반기로 지나가게 되면 이게 탈락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수익을 작년만큼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게 우리 신 팀장님의 생각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정책적으로 이런 게 좋다, 이런 게 좋다 했을 때 종목을 막 들어갔다가는 네. 실제 수익보다는 자본 비용을 커버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건설이나 조선 같이 빅백스가 발생하는 섹터 단위로 나왔다면 예. 지금은 그 섹터 안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작은 중소기업이나 이런 애들로 좀 이런 기업들이 나타날 것 같고 오히려 컨설리데이션이나 MS를 막 늘어나가는 그러니까 같은 유통업체에서도 유통업이 살아나니까 유통업 사자 이런 게 아니라 유통 내에서도 이제 대형 기업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따박따박 매출과 배당이 늘어나는 기업들로 더 프리미엄이 붙는 시장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체가 만약에 올해 살아난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벗어났던 유통업체 사자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오히려 조금은 잘못된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럼 말씀하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잘 골라야 될 텐데. 그 고르는 그게 개인 자체가 투자자 올해는 입장에서 수익이 어려울 것 어렵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배당을 계속 준 기업으로 올해는 좀 포트폴리오를 안정성 있게 가져가자라는 게 저희들의 스타일입니다. 이 팀장님, 네. 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게 이제 빅스가 주도한다고 할 때 뭐 코스피에 SK에서 보는 올해 목표치랄까 이런 건 어떻게 좀 바꾸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연간 전망을 그 11월 초에 했는데 예. 11월 초에 했을 때 이제 2,900포인트를 제시를 했어요. 2,900. 이제 2,900포인트 그때는 제일 높았었는데 지금은 뭐 제일 낮은 수준이 된 것 같고 그때 저희가 이제 대신에 2,900포인트를 제시하긴 했지만 제가 그때 코스피의 추정치를 계산할 때 이 저희 로직이 하나 있는데 그 COE라고 해서 제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네.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금리가 아닙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금리에다가 몇 가지 더해줘야 되는 금리가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코스트 오브 에쿼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을 안 하고 다른 거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기회비용. 네. 그 비용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직관적으로 봐도 주식 안 하고 다른 거 했을 때 벌 수 있는 기회 비용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를 계량적으로 어떻게 산출해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게 계산했더니 한 6.8%까지 낮아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가 지금 한 133조 원 정도 되는데요. 저도 이게 좀 너무 과대 계산돼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 15% 낮게 가정해 놓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6.8%라는 걸 적용해 보면 2,900포인트가 나왔고요. 만약에 133조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3,500포인트까지도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133조라는 것은 영업이익 코스피 순이익 기준으로 순이익 기준으로. 133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장의 기대치가 만약에 틀리지 않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도 이제 제가 연간 전망을 통해서도 3,500포인트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회사 있습니다. 차원에서 작년에 제시한 2,900포인트 목표 주가를 목표 코스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좀 조정을 안 하셨어요? 아직은 공식적으로 조정은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설명 가능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 설명드리는 거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떨 것 같아요? 올해 뭐가 이슈가 될 것 같아? 저는 올해 주식 시장에서 이슈가 될 거다 하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설명이 안 돼. 아니야, 설명돼. 이걸로 싸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싸우는 로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저희 무기로 계산해 보면 3,500포인트가 가도 저는 설명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 정도로 시장의 에너지가 워낙 강하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좋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베스트는 있습니다. 목표 코스피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도 사실 작년 연말에 11월에 연간 전망 내면서 2,770을 적어냈었어요. 네. 틀렸죠. 많이 틀렸네요. 보기 좋게 틀리고 2,900도 넘어선 상황이라서 저희도 공식적으로 이 뷰를 이제 아마 조만간 내긴 하겠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도 이제 로직에 의해서 바꿔놓은 게 한 3,200포인트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말씀하신 COE도 보지만 이제 상대 평가법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GDP 네. 있지 않습니까? GDP? 명목 예. GDP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코로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명목 GDP가 아직 다 나온 건 아니지만 한 1,914조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그대로죠. 뭐 네. 물가 성장률 마이너스에 물가 네네네. 근데 그게 올해 내년까지 하면 한 2,070조, 2,080조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현재의 전망치고 그거를 그냥 기업만 이렇게 따로 떼서 순이익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130조, 영업이익으로 한 180조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경제 규모가 고스란히 올라간 상황에서 그래도 거기에 밸류에이션을 주거든요. 우리나라가 최대로 받았었던 밸류에이션을 주니까 2,900 정도 나왔었어요. 네. 공교롭게도. 근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래도 한 2017년 레벨 정도 줬을 때 2,700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틀렸던 이유는 그 이후에 GDP 성장률이 좀 더 올랐고 두 번째는 그 밸류에이션의 비율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핏 비율이라고 해서 GDP 대비 100%를 받느냐 아니냐 그 넘는 거를 뭐 약간 러프하게 보면 이머징 국가들은 대부분이 100%가 안 돼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좀 안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머징은 100%가 안 되고 100%가 안 되면 뭐 적정 이하로 본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근데 일본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60%까지 받고요. 그럼 일본- 과열 160. 과열이 아니고 이제 그만큼 금융이나 레버리지를 잘 일으킬 수 있고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넘어서 한 120%까지 왔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3,200 정도까지는 그래도 열어놓고 항상 뭐 주가를 맞추면 좋겠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래도 2021년 같은 경우에 3,200까지는 좀 올려놔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 버블이 좀 형성돼 있다. 거품이 있다. 이런 지적들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실물 근데 경제랑 괴리가 그 있다는. 얘기가 이제 사실은 그런 거죠. 버블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설명이 안 되니까 버블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설명된다. 그러니까 버블이 설명된다.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에 대해서 정말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이제 어떤 회사,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뭐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 이 기업한테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에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금리는 언제 올라갈까요? 어떤 회사일까 높고 어떤 회사가 낮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악덕 기업 같은 경우는 높습니다. 앞으로 올라간다. 악덕 기업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금리가, 얘기? 그러니까 악덕 기업은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아예 은행에 예금해놓지 뭐하러 이렇게 좋지도 않고 이 회사는 보니까 맨날 오너들한테만 좋은 일하고 주주한테는 하나도 좋은 일, 맨날 그런 기업들한테는 요구하는 수익률이 높겠죠. 다시 말하면 그냥 예금 넣어놓고 말지 이거 안 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게으른 기업에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에다 돈을 맡겨놨더니 이 기업은 그냥 예금해 놓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고 뭐 땅 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뭐 사고 싶겠어요? 그냥 내가 예금해 놓으면 되지. 내가 뭐하러 너 위험을 감수하면서 니한테 돈을 줘? 이렇게 되는 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악덕 기업이 없어지고 있어요. 주주 알기를 무서워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뭐 작년에 이제 뭐 LG화학의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응해 주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 그룹을 예를 들었을 때 옛날에는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각각의 회사들의 적용되는 COE가,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어야 되고 낮아지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니네들은 왜 주주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하냐. 니네 기업들 오너들 니네들 마음대로 하고 돈 번 거 다 니네들 가져가고 배당도 안 주고 왜 그러냐. 이게 COE가 되게 높았던 이유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야 한국의 시장에 투자하는 바에 그거 안 하고 나 딴 거 할 거야. 이렇게 하던 애들이 지금 이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럼 투자자들이 마음을 돌려놓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빅스를 얘기했는데 결국 개인들은 전체적인 주가 향방보다도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은 뭐가 될까? 그 중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뭔가 좀 주목을 띌까? 이런 건데 신 팀장님은 뭐 아까 배당을 꾸준히 하고 매출을 여전히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또 성장주 이런 거 그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을 잘 소위 주도주를 잘 골라내고 투자를 쭉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투자자도 있고요. 그런 투자자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현명한 투자자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수익을 계속 주식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한국 시장에서 아무리 그래도 반도체나 이런 IT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만약에 한국 시장이 된다라는 가정을 갔을 때는 비단 LG 그룹이나 현대차 그룹도 사실 IT와 접목된 아이디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같이 가는 사이클이고 주도주라는 얘기는 드리지만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대형주를 보기보다는 약간 좀 관련되어 있는 밑단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습성들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거 찾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 투자자들이. 골라내고 실제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덱스에 주식을 넣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플러스 더 알파나 이런 걸 낼 때는 오히려 자기 기업에서 숨어 있지만 그런 보석 같은 애들을 찾아내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게 좀 심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제 다우나 이런 게 지금 떨어진 것도 미국에 지금 5일로 예정된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투표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장을 영향을 준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까, 그게?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옵션의 거래량이 지난 10년 동안 예를 들어 1 정도 됐다면 2018년, 19년 들어오면서 한 2 정도로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옵션에 거래하는 그 비중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요. 옵션이라는 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요. 이렇게 방향성을 쭉 따라가면서 해야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옵션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버냐면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변동성이 커져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근데 이게 변동성이 일으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예요. 옵션 거래량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또 그러니까 변동성은 언제 커지냐, 어느 걸 기준으로 커지냐 보면은 대부분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선이라는 이벤트 그리고 뭐 바이든 뭐 상원 선거 뭐 이 관련된 블루웨이브가 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그런 플레이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2021년에도 연관으로 봤을 때 변동성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주가가 이제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주가 하락에 베팅하자는 얘기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걸 대비는 하되 베팅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빠지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빠지는데 베팅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버스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현금화해버린다든지 이런 전략을 했을 때는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들은 많이 이제 좀 여전히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게 주요 이벤트를 한번 들어주신다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대형 이벤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엄청나게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 전후로만 한 달 내내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 정도의 이벤트는 없는데 뭐 중국에서의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있는 그 이제 상원 선거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매 1년에 8번 있는 FOMC 회의 그 회의들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회의들을 통해서 시장에서 연준이 어떤 스탠스로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그런 의중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팀장님께서는 올해 뭐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이벤트들 뭐 꼽을 만한 게 있다면요? 사실 뭐 작년에 워낙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에 잡혀 있는 스케줄 이외에는 사실 없어요. 블랙시티 같은 것들도 돌발적인 변수도 끝났고, 네, 1월이 오히려 더 많죠. 1월에는 FOMC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과도 있고. 결정은 됐지만 1월 20일에 이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대표 취임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이게 세판 짜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변동성이 발생하면 이제 그 COE는 낮아졌지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갖고 조금만 만약에 기대치가 금리가 좀 올라갈 건가 하면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크게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연준이 잡아준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복원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블루 웨이브든 아니면 의회가 쪼개지더라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연준이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 정책을 내줄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거에 이제 시장을 끌고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결정이 나면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오히려 재료가 소진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소진이 된 거에 대한 이를테면 뭐랄까요? 뭐 수급적인 정리가 교란? 되는 거죠. 네. 불안감이 없어진다. 네,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소진이 네, 되는 소진이 거고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블루 웨이브가 되면 좋게 보게 되면 재정 지출이 빨라지겠지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블루웨이브라는 거는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쁘게 해석하면 어떻게 했냐면 재정 지출이 빨라져? 그러면 테이퍼링이 빨라지겠네. 그러니까 연준에서 자산을 그게 소위 말해서 지원해 주는 속도가 늘어지겠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고요. 만약에 공화당이 한 석이라도 차지하게 되면 민주당이 블루웨이브가 깨지거든요. 발목을 잡는 거죠. 이제 공화당이 그렇죠. 민주당에. 근데 이제 좋게 해석하게 되면 민주당이 얘기했던 증세가 이제 조금 쉽진 않겠네. 그러면 기업들이 법인세가 올라가는 속도가 낮아지거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최고세율이 조금은 완만해지겠네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 나쁘게 보면 부채 상한 이슈가 또 건드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갈림길 때문에 오늘 이후에 시장은 좀 그러한 이벤트 이후에는 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가격이 조금 충격을 주게 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게 가격이 빠져주게 되면 모든 게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올해 주목되는 이 IPO 대여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올해도 아마 이제 IPO 관련해서는 예. 뭐 중요한 기업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중요한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IPO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작은 스타트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이제 상장을 한다, 나를 이제 공개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공개를 하면서 뭘 받냐면 돈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주식시장에서 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인식돼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IPO 시장이 예정이 돼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여전히 시장을 잡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3번을 했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를 3번 했을 때마다 주가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근데 보통은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또 주식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돈을 외부에서 빌렸으니까 그만큼 빠져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안 빠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테슬라는 공짜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돈을 빌려줄까요? 왜 수많은 투자자, 글로벌리 있는 그 수많은 투자자들이 왜 테슬라한테는 공짜로 이자 안 줘도 돼? 왜 빌려줄까요? 이 기업의 성장성이 믿는다는 얘기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성장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만큼 많은데 좋은 데 쓴다고? 성장하는 데 쓴다고? 그럼 내가 그냥 돈 이자 안 받아도 되니까. 어차피 여기 은행 넣어줘봤자 이자 없어. 근데 다른 데 줘보면은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은행에 예금하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게으른 기업들이야. 게으른 기업이 아니고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나한테 확신을 주는 기업이야? 그럼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IPO가 되는 그런 기업들도 보시면 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 이건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만 감히 명함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실제로 성장으로 이끌어내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그럼 좀 주목해야 될 걸 좀 꼽으신다면 저희는 뭐 크래프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IPO가 되는 건 좋아요. IPO를 가지고 돈을 조달해서 이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건 좋은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실 때는 과거에 이제 빅히트 사례도 보셨지만 너무 높은 밸류에 올라가 버리게 그러니까 빌려줘 버리면 이게 또 과열이 돼서 실제로 성과가 나올지 여부는 개별 기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런 정도의 기업들, 크래프톤이 뭐 20조에서 30조의 밸류를 받고 주식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 팀장님은 뭐 지금 화면에 좀 나옵니다만 네. IPO 좀 주목을 끌 IPO 종목으로 어떤 걸 꼽으셨습니까?
사실 그게 왜 이 유승 팀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냐면 예. IPO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자신이 있고 성장을 하겠다라는 건데 시장에 뛰어드는 순간 그게 너무 비싸게 받아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모가를 좀 낮추면 될 텐데 왜 높여가지고. 그게 공모가가 낮아질 수가 없는 게 예. 그만큼의 성장이 희소하다는 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몇 개 조사를 했거든요. 이제 예. 뭐 아직 상장 시기니까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쭉 카카오페이, 크래프트, 뭐 카카오뱅크까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보면은 굉장히 좋고 이게 한국 시장에 그동안 좀 약간 고리타분한 비즈니스 모델로만 꾸려져 있었던 어떤 우리의 구성 요소를 바꿔 나가는 계기로 만드는 자체가 좋다라고는 보는 건 맞는데 이를테면 뭐 카카오뱅크가 지금 하반기에 IPO가 예상이 돼 있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뭐 한 몇 주 이상을 받은 게 맞느냐 이런 식의 논리는 있을 수 있어요. 논쟁은. 근데 우리가 IPO 담당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뭐 2차 전지 쪽으로 조금은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로 가는 게 그러니까 백신이나 이런 기업들도 있긴 있거든요. 백신의 어떤 모멘텀을 타서 상장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백신은 올해는 핫하지겠지만 내년, 내후년에 어떤 지속 가능한 매출로의 기대는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2차 전지나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캡티브 마켓도 있고 그래서 다소 비싸게 상장되더라도 만약에 백신이나 2차 전지 중에 뭘 만약에 사겠냐 하면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IPO 관련해서는 경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도 받는 주식이 너무 적잖아요. 빅히트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소액주주들을 위한 IPO 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논의도 많이 있는 걸로 네, 알고 그 있는데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뭐 그림의 떡이 되니까. 네.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시중 금리 FRB의 그 결정을 아까 이 팀장이 말씀하셨는데 기준 금리는 안 바뀌더라도 시장 금리가 좀 올라올 가능성 그것이 주식 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는 없습니까? 올해? 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참가자분들하고 가장 얘기를 많이 해보면 시장이 좋을 것 같긴 한데 딱 걸리는 게 이제 금리다. 금리가 오르면은 이제 지금 뭐 제가 계속 뭐 금리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금리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막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현상 안 나타날 것 같다.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다가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예.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좋은 인플레이션도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도 있고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도 있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전체적인 인플레이션도 있고 선별적인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좋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적당한 수준의 경기가 올라가면서 적당하게 인플레이션도 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상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하반기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상반기 내내 지금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던 거는 뭐냐면은 제발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면 뭐죠? 저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 세상은 저성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1월, 2월 그 증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3월 이후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게 뭐 공매도 재개될 수 있는 그 부분 때문인가요? 그런 공교롭게도 3월부터는 그 공매도를 저희가 좀 풀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홍콩식이냐, 뭐 일본식이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타이밍에 그렇다고 해서 또 공매도 제도가 있다고 해서 증시가 안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있다고 해서 좀 빠지는 건 아닌데 그때의 경기 상황과 그때의 어떤 뭐 우리나라의 이제 그때 되면은 연간 실적이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변할 거거든요. 그 상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공매도가 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공매도가 살아났으니까 주가가 빠진다. 이런 단순 논리는 조금은 좀 버겁고요. 다만 이제 1, 2, 3월에는 저희들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는 밸류에이션은 버블 얘기도 하셨지만 네. 돌아놓고 보면은
버블이 꺼졌을 때의 밸류에이션, 흔히 말하는 PER조차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IT 버블 때와 부동산 버블 때 가까운 사례의 버블에서 꺼졌던 레벨을 보면 다 달라요. 그때 상황의 금리도 또 달랐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30배를 넘어서 비싸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30배도 안 된 20배에서도 빠질 수 있는 게 버블인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잣대는 사실 좀 없는 것 같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캐시플로우적인 측면에서 보면 배당 수익률하고의 어떤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국채 수익률하고의 금리 차를 보니까 일드 차를 보니까 아, 시장이 조금은 과열이구나 아니라는 좀 판단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이 지금 한 0.9% 정도 되고요. 전 세계 배당 수익률이 한 2% 되다 보니까 여전히 전 세계 배당 수익률이 1% 이상 높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줄어들기까지는 여전히 주식 쪽으로의 자금이 더 많이 가더라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 1, 2, 3월에 다 좁혀질지 더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연내에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아 주식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거 아니면 계속될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 이벤트적으로 쭉 빠지더라도 그 어떤 기대치가 있으니까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석 SK증권 자산전략팀장,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